변두리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제 1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요런 문화에 별로 좀 익숙하지 않으신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문화든지 새로 접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프롤로그 약간의 이 파일럿 테스트 방송 클립을 몇 개를 좀 한번 띄워보고 드디어 오늘 저희가 1화 방송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예.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참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예. 아닙니다. 예. 하도 하루에 1000번씩 머리 숙이니까 뭐 저는 2000번째 컨대가 오래돼 갖고 예. 숙달이 아주 돼 있어서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야,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이 변종소 이렇게 1화 방송으로 찾아오게 됐는데 함께 하시는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빨간 공장의 제주 공장장. 변호사이면서 농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농부는 이제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테스트 파일럿 방송을 하고 지금 한 2-3주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됐는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나요? 네, 예. 나는 엊그제 한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볼수록 이게 새로워 갖고 그냥 예. 엊그제 한 것 같은데 새롭다. 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예. 하여튼 오늘 기다리면서 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파란 공장의 선수시죠, 이분 선수. 예, 공장장은 아니고 언론 전문가, 전 제주국제대학교 교수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민주교육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계시는 문윤택 예비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호칭이 너무 부자셔가지고 어떤 호칭이 혹시 제일 애정하십니까? 뭐 저를 윤태가? 윤태가? 아니 우리 그랬잖아. 우리 처음에 얘기할 그건 때. 그건 아니죠. 예. 좌용진 우윤태. 예, 최영진 그럼 이제 우윤태. 우윤택하고 좌용진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래.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변종소의 특징이 그건데 이제 저희 그럼 계급장 다 떼는 겁니까? 오른쪽에서 왼편 역할 하고 예. 왼편에서 오른쪽 역할 하고 그럼 되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또 오늘부터 우리 좌용진 우윤택 네. 두 분을 모시고 유쾌한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두리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종소 진행하고 있는 저는 지역의 유사 언론인이자 시사 팟캐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고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2-3주 만에 여러분들 다시 모시게 됐는데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뭐 혹시나 아까 잠깐 얘기를 좀 해주셨긴 했지만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우윤택님부터 새해 소원 바라는 거 혹시 있으시면? 예, 저는 새해 소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당선입니다. 뭐 큰 소원 아닌데. 예. 도민 여러분들이 소박하시네요. 네, 예. 많이 소박합니다. 소박하시네요. 도민 여러분들이 좀 제가 하는 얘기들을 조금만 귀담아서 관심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새 소망이고 예. 우리 서민 여러분들 어려움들 빨리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새 소망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우리 좌용진님의 새해 소망. 새해 소망요? 예. 뭐 조금만 마이크에 가까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 선거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주 소박합니다. 이번에는 총선에도 국민힘이 3석이 다 당선이 돼서 그게 소박한 겁니까? 소박 예. 소박 맞을 말이지. 우윤택님께서 소박 맞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 그러면 당선이 소박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당선시키는 건 더 소박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가지를 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두 분의 소원을 가지고 제가 뭔가 감별을 하는 하느님이라면 두 분의 소원이 상충이 됩니다. 네, 상충. 세석 다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 네. 또 본인이 이렇게 당선이 되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하느님이라면은 하느님께 나의 소원을 이루어져야 되는 뭐 혹시 뭐 이유나 근거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예. 저 중간에 잘라버려 갖고 예. 아유 죄송합니다. 당선이 돼서 예. 가뜩이나 우리 어려운 우리 도민들이 경제를 좀 챙겨줘야 되겠다. 예. 그동안 20년 이상 쭉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민주당 일색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예.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는 판 자체를 바꿔서 새로운 시각에서 민생이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게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길이 아니냐. 불판을 바꾸자. 판을 바꿔야 된다. 고기가 탔으니까 이제 불판을 바꾸자. 오로지 도민들이 이익을 위해서. 예. 이런 얘기죠. 야 어떻습니까? 우리 저 우윤택 선생. 아니 지금 이 나라 경제고 외교고 국격이고가 다 누구 때문에 떨어졌는데 사실은 좋다. 싸워라 싸워. 사람 하나 잘못 뽑아서 이 난리 아닙니까? 지금 뭐 또 뭐 그 당 그 빨간 공장에는 직업이 뭔지 모르겠네. 그 네 어떤 직업? 저기 한모 씨 직급이 뭡니까? 네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네. 그 비상대책위원장부터가 재밌는 분 아닙니까? 뭐 옛날 민주당 뭐 법무장관 시절에 민주당 의원 누구 뭐 부스럭 소리 나니까 그 돈봉투다라고 무슨 천공의 후예 마냥 딱 알아냈던 사람이 명품백 그거 눈앞에 다 보이고 촬영 다 한 건데 그건 잘 모르겠다. 소리만 듣고도 감별하시는 분이 눈으로 보고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분이 국민의힘 지금 총선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대장으로 공천권도 가지고 그 뭐 국민의힘으로 바꾸면 그 일색 아닙니까? 그 윤모 전 검찰청장하고 저기 검찰총장하고 그 밑에 그 한모 전 장관하고 검사 위원장님도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라는 직업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예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냥 뭐 이거는 편안히 말씀하시면 검사 됩니다. 동일체의 완성을 시켜낸 국민의힘인데 지금 온 국민들이 이 대통령 바꿔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다시 판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정치판, 정치 구조는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그 왜 노회찬 전 의원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몇십 년 동안 같은 판에서 고기를 구우면 어떤 고기를 갖다 놔도 새까맣게 탄다. 그게 지금 저희 중앙에서는 국힘과 민주당이 서로 너가 원 플러스냐, 너가 돼지고기냐, 소고기냐. 요번은 소고기로 구워보자. 판은 계속 몇십 년 돼가지고 썩어 있는데 그 판을 바꾸는 거는 전 철저하게 동의를. 제주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특히 갑 지역에서 판을 서로 바꿔야 되겠지요. 뭐 원 플러스냐, 뭐 투 플러스냐 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 그 고기 내 얘기는 그 두 분이 하시고 저는 판을 바꾸고 싶다. 불판을 바꾸자 하는 어느 고기가 올라가도 아무리 자기네가 좋은 고기라고 우겨도 그거는 탄다. 하여튼 뭐 제가 뭐 중앙 정치를 논하는 건 아니고요. 제주도 우리 지역 정치를 바라봤을 땐 판을 바꿔야 된다. 동의합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이자면 판을 바꾸면 고기가 깨끗하게 구워질 수도 있지만은 아궁이까지 바꾸지 않으면 끓음도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 아궁이에서 나오는 끓음도 20년 이상 된 판 못지않게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판도 바꾸고 아궁이도 바꾸고 통째로 바꾸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은 제가 다 편집을 할 거라는 거. 편집을 원래 이 유튜브와 방송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편집자입니다. 그래서 잘 보여야 되겠네요.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아까 그 우리 고재일 기자가 유사 언론인이라고 본인 소개를 했는데 유사 정치인 조심해야 되고 유사 언론인 조심해야 돼. 어떻게 뒤집힐지 몰라. 편집, 그렇습니다. 악마의 편집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주제로 얘기 나눠볼 내용은 새벽부터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진짜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죠. 뭐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정말 크게 가슴을 쓸어내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또는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간단하게 좀 사건 개요를 조금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일 오전 10시 30분쯤에 이 가덕도 신공항 이 건설 부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이 이재명 대표가 나섰는데 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재명 대표의 열혈 팬이다라고 위장을 했습니다. 모자를 썼더라고요. 내가 이재명 해가지고 이렇게 파란 종이 왕관. 그런데 이 60대 남성이 이재명 대표에게 펜과 종이를 건네서 이 대표가 전혀 두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흉기로 이 습격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뭐 열상인의 뭐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자상 1.4cm.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어쨌든 수술을 통해 가지고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정말 조금만 더 뭐 이게 상처가 깊었더라면 굉장히 목숨 자체가 위험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화 시점이 오늘 이제 11일인데 녹화 시점에서 바로 이제 하루 전 어제 그 10일 퇴원을 했는데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두 분 우리 좌용진 우윤택님께서는 요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요거를 일단 한번 제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우윤택님. 네. 네, 어땠습니까? 이 뉴스 처음 접했을 때. 첫 번째는 일단 그 이재명 당대표가 괜찮은가가 상당히 우려스러웠고 목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도들이 막 엉망진창 보도들이 막 양쪽 방향에서 막 나오니까 혼란스러웠는데 네. 이렇게 확인을 하고 했는데 다행히 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뭐의 문제가 이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단화되어졌다. 극단화됐다. 예, 그래서 뭐 극우, 뭐 극좌는 사실 거의 없는데 이게 이 뭐 꼭 어느 뭐 극우다 뭐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진영 그 어디 조폭들처럼 그 자기 지지하는 세력으로 너무 그 이성 없이 뭉쳐 있고 이 대한민국 정치에 정말로 민낯을 보여준 어디 뭐 무서워서 대통령 후보 나가고 국회의원 후보 나가겠습니까? 그 어느 팬이 어떻게 또 칼을 들고 올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한 결과이다. 국회에서 너무 적대시하고 두 당이 거대 양당이 서로 적대시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또 그쪽 진영을 적대시하고 이렇게 된 거다 보니 예전에는 집권 아니 그러니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으면 서로 자기 지지층들을 위한 법안들을 주고받고 하는 타협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씩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되 내가 얻을 걸 얻겠다. 근데 이제는 아예 뭐 그 일도 지지 않겠다. 아니 그 요번 정부 그 윤석열 정부는 좀 다 거부하니까 뭐 국회에서 통과 하나마나 의미는 없는데 예. 제가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좀 길게 가슴이 기네요. 철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좌용진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 접하셨을 때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큰일 났다라고 느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여당 지도자, 야당 지도자 이걸 떠나서 정치는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테러 행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마음이 찢어진 거 아니냐, 갈라진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뭐 유사 사례들이 있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느끼는 공통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큰 위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나마 지금 완치가 돼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런 정치적 성향이 입장이 다르거나 같거나에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걸 바라보면서 똑같이
안타까워해야 되고 똑같이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 자세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돌아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감정을 느꼈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야권 또는 이제 재야 정치인을 향한 정치 테러로는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해방 전국에서 정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절 이후에 뭐 정말 몇십 년 만에 그런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 정세라든가 지금 정치적인 환경이 그때만큼 지금 안 좋아진 것이다. 불안하게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겁니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해방 이후에 극단적인 좌우 대립을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완화되고 하다가 이제 또 다시 그런 쪽으로 흐름이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념적 대립, 이게 뭐 편의상 좌우 대립이라고 한다면 이 좌우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좌우 대립이 첨예하게 있다 보니까 뭐 생긴 일일 수도 있다.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죠. 어떻습니까, 우윤택님께서는? 그때만큼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상황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그때 당시는 서로 최소한의 타협점들을 찾고 그 정치 깡패들이 극우 테러들을 했던 그렇죠.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보여지는 모습이 볼펜. 그 사실 이게 지금 통으로 얘기하자면 국회가 깜냥이 안 됐다. 그래서 나는 뭐 어느 당을 떠나서 지금 있는 국회 구성원들이 서로 그런 모습들을 계속 국민들한테 보여줬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뭐 혐오하고 증오하게 하고 조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발전적이거나 서로 하다못해 밀실에서라도 주고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을. 그럼 뭐 서민을 지향한다 그러면 서민 정책을 꺼내놓고 뭐 재벌을 지향하면 재벌 정책을 꺼내놓고 하나씩 주고받고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타협마저도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국회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4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는 답답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쪽 편향이 된다. 내가 이쪽 진영을 지지하면 상대편은 적이고 또 이쪽 편이면 상대방은 적이고 그래서 서로 발목 잡고 서로 적이다 보니 일이 안 됐다라는 이 무책임하고 책임 전가하는 태도들을 정치인들이 보여줘서 그걸 그대로 국민들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난 국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문 교수의 저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념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민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 다르면 모든 걸 다르게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타협이라는 정치 기본적인 요소가 실종이 된 4년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 문현택 교수는 불판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고 저는 불판과 함께 아궁이도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다 가스레인지 쓰니까. 문윤택 교수가 아니고 우윤택님입니다. 우윤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이서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른 결론은 어쨌든 해방 전국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판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우윤택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서 요 이제 맹렬한 지지자들, 극성 지지자들 요 얘기를 좀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보면 이게 그 좌우 대립도 좌우 대립이지만 어떤 특정한 공장 안에 보면 공장 안에도 특정 계파 친 땡이냐 반 땡이냐 비 땡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굉장히 맞습니다. 이 정치적인 그 소용돌이 터뷸런스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번에도 사실 팬클럽을 자처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 팬덤 문화가 초래한 자충수가 아닌가?
예, 요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팬덤 문화에 대해서 혹시 두 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뭐 예전에 뭐 노사모, 뭐 박사모, 뭐 땡땡 사랑, 누구 사랑, 뭐 요렇게 있었는데. 그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혼재하는 것인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그분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뭐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옳다라고 해서 지지하는 것 자체가 좋고, 거기서 또 그 지도자는 힘을 얻고 자기가 소신 있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팬덤이란 그 당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비판할 줄 모른다. 무조건 옳다. 맹목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게 진영 논리에 갇히게 된다. 이런 게 좀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팬덤 문화도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민주당 측면에서 바라보면 뭐 예를 들면 나는 그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개딸이라고 개딸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보면 뭐 예를 들면 뭐 극우 세력을 태극기 세력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렇게 양쪽 정당이 다 극단으로 치우친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비판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뭐 태극기 태극기 세력 아니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 목사님 같은 분 해서 그래서 저 원희룡이 전 장관이 거기 찾아갔다가 뭐 거짓말도 좀 제가 오늘 저분을 어느 대목에서 갖다 붙이나 했는데 이렇게 갖다 붙이시는군요. 붙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화두를 오니까 뭐 수대가 알겠습니다. 웃자고 한 겁니다. 저도 뭐 웃자고 더 웃으라고 말씀드려.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떳떳하게 가서 내가 다녀와서 그분을 만났다고도 본인이 얘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그러면 큰 정치인인데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그러면 가서 떳떳하게 내가 만났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걸 언론에 난 거 보면 약간 감추려고 뭔가 좀 떳떳하지 않은 이렇게 한 게 부작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게 부작용. 원희룡 전 장관은 뭐 비판할 생각은 없고요. 죽어도 훌륭한 정치인인데, 근데 그런 부적절한 처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군사 독재 정권으로 우리가 비판을 많이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그 시절에는 또 새해 들어서 좀 새해 아닙니까? 우리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받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세배했다. 뭐 이런 거 이런 부적절하게 보이는 이런 처신들 해서 비판을 받고 이러다 보면 이게 내부에서도 갈등만 키워주는 그런 꼴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이런 진영 논리, 팬덤에 기초한 진영 논리를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 측면에서 마찬가지. 민주당 부작용 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친명이다. 뭐요 최근에 탈당도 했지 않습니까? 탈당하려고 한 사람은 또 기회를 봐서 또 자기가 이득 받고 그냥 난 잔류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우윤택님께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열받아. 우윤택님, 왜냐하면 파란 공장이 특히나 이 팬덤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저는 이게 아주 최근에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좌용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제 올바른 말씀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는 이유가 그 전에 있었던 팬덤 문화들은 서로 소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장과 따르는 짱과 구성원들이 소통이 돼서 생각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서로 비판할 걸 내부에서 비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원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원장관이 전두환한테 가겠다라고 했을 때 팬들이 못 가게 할 수는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된다면. 근데 그런 팬덤 문화를 역이용하고
얄팍하게 이용하려고 전광훈이한테도 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스스로도 잘못된 걸 아는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서 난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고 안 하잖아. 그 양심은 있는 거지. 네, 스스로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 올바른 정치인인 거예요. 국힘 입장에서. 그런데 그 소통이 단절되고 멈춰진 상태에서 계속 추종을 하다 보면 아니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고 완벽한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또 생각은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변해가고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해가는 것들을 같이 하지 않고 떨어져 있다 보니 처음에 그 이미지 그러니까 연예인 팬덤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 팬덤 문화를 맹목적인 이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아하. 그 하나님이 쓴 성경책이 시기별로 재해석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런데 그 성경책 쓴 뭐 하나님이 쓴 그 예수님이 쓴 건 아니죠. 제자들이 썼는데 그렇죠. 그걸 그대로 지금 시대에 적용하지 않고 그 문구만 암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대에 적용해서 맞게 해석하고 그런 그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고 그게 신앙인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구 테러가 나오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팬덤 문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부재가 더 문제다. 그것 또한 나는 정치인들의 자질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팬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저 우윤택님은 팬덤의 기능이 너무 일방적으로만 쏠려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덧붙이십시오. 뭐 개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그냥 아까 우리 뭐 예를 든 거였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에는 100% 공감을 해요. 근데 소통을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짱이. 팬클럽 대빵이 저렇게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는 게 나한테는 득이 되니까 그게 정치적 자산이 되니까 이 방임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소극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그냥 내가 어느 방향을 설정해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는 길에 무조건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놔두니까 소통의 필요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연예계 이렇게 기사들을 가끔 보다 보면은 느끼는 건데 원래 팬클럽이었다가 연예인들하고 이제 어떤 연예인들의 발언이라든가 어떤 행동을 계기로 돌아서는 팬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게 엄청난 안티팬이 되는데 아마 정치인들도 이런 게 좀 약간 두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좀 팬클럽을 좀 약간 컨트롤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팬클럽이 크게 문제만 없고 이렇게 있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있어주면 좋겠다. 지지해주면 좋겠다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팬덤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은 혹시 팬클럽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팬클럽 아주 소규모라도 좋습니다. 아주 소규모라도 좋습니다. 팬클럽은 없고. 우리 좌용진님 팬클럽. 팬클럽은 없고요. 공식적으로 그냥 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분들 도민들이 상당수가 팬 아니겠습니까? 야 이걸 이렇게 쳐버립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물어봤네요. 혹시 우윤택님은 혹시 팬클럽이나 이런 거 혹시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윤택님이 팬클럽을 모인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소규모로 얘기하면 우윤택님도 허용진이 팬입니다. 소규모로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팬이고요. 이 부분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얘기했네. 자 근데 이 팬덤 문화를 또 얘기를 하시면서 요 극단적인 정치의 한 유형을 보셨는데 또 보면은 언론이 혐오를 부추기더라. 정치의 혐오에 이 불을 이 기름을 끼얹는 게 또 이게 언론이다라는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지 저도 잘못 제가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속성이 아니냐. 자극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또 이제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붙여야. 또 그 언론의
저 시청자, 그렇죠. 정치자가, 예, 예. 구독자가 늘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침소봉대해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뻥튀기를 좀 할 근데 수. 솔직히 저도 고백을 하자면 그 아무튼 이제 필드 현장에서 이렇게 이 기사 저 기사를 막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책 기사를 써야 된다, 정책 선거를 유도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근데 그 기사를 쓰면요 이게 안 아무도 팔립니다. 안 안 팔립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예. 차라리 숫자 가지고 장난치고 누구 지지율이 어떻게 따라붙었네, 네, 뭐 누가 뭐 의혹을 제기했네, 요런 기사가 팔리지. 이게 따지고 또 그러면 또 이게 구독자나 이 독자들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원하는 걸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런 기레기와 이상한 언론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또 우리 우윤택님께서 또 전문가십니다. 예. 언론이 혐오를 부추기는 이 형상 뭐 물론 연구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이 그렇죠. 뭐 예. 언론의 본질들이 상실된 게 너무 오래됐고 그 언론이 이제 그 상업화되고 그러니까 경성 옛날 썬데이 서울처럼 경성화된 기사들을 네. 자꾸 다뤄야 자극적으로 그 그렇죠. 독자나 뭐 이런 클릭 수나 네, 이런 네, 것들이 늘어나서 그렇게 흘러가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까 그 우리 고 기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 안 읽는 이유가 저는 언론인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우리 변정소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정치 그렇죠. 무거운 정치를 수다스럽게 풀어서 무거운 주제도 웃으면서 하자. 요거 맞습니다. 아, 예, 쉽게 우리 하면 변종석 정책을 취지입니다. 재밌고 쉽게 써주면. 예, 예.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이해를 하고 써야 되는데 그냥 준 대로 쓰니 그 뭐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나오는 대로 쓰니 그거 청와대는 뭐 아니 그건 지금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권 때든 거기에서 그 정책들을 전문가들이 써가지고 그 전문 용어 막 들어간 것들을 가지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풀어서 좀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다 써버리면 동의합니다. 누가 하냐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여기 요즘 선거철이니까 예비 후보들이 또 정책을 내잖아요. 네. 나는 그 정책 누구라고 지칭할 건 없고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과연 그걸 이해해서 정책을 언론사에 배포하는지. 그 참고로 저 그 1,000만 원 소상인 그 우체국 금융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아주 쉬운 네. 예, 그거는 또 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동물 네. 의료보험 이거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개나 고양이 키울 수가 없다. 네. 이게 이런 걸 모범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모범사자. 기자들이 이해를 안 해도 예, 되는. 이해 안 해도 되고 쉽게 써주라는. 갑자기 1,000만 원 얘기를 왜 하셨나 생각을 했는데 본인 네.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중요하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왜 독자들이 정책 그거 이게 안 보느냐면 입맛에 따라서 다르게 내거든요. 우리 저 행정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같이 예를 들면 중앙이 잘 모르는 저 관심이 없을 테니까 중앙 이제 저 지방정부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수망리에 100만 평 구명과 태양광을 하잖아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는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 언론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아하. 이런 안타까움. 그럼 독자들은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태양광이 왜 필요한지, 맞습니다. 경제성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 기사도 써주고 하면 독자들이 왜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책임도 좀 있다. 저도 예전에 그 조금 그래도 규모 있는 회사를 다닐 때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끔 보도 자료를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행정에서는 이제 보도 자료를 이제 본인들 위주로 내다 보니까 뭐 언어적인 표현이라든가 숫자적인 표현을 행정에 맞춰가지고 되거든요. 원래 보면 가끔 이제 계도라는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걔도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시민들이 잘못을 깨우쳐주고, 저지르지 않도록 깨우. 그러니까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는 저는 언제부턴가 그 표현이 굉장히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도에 나선다, 뭐에 나선다 하면 절대 그 표현을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제가 계몽하에 인도온다 이런 뜻 아닌가요? 예, 그게 그래서 원래가? 굉장히 좀 시민들 좀 무지몽매한 존재로 보는 낮춰보는 그런 거 있었고 그런. 또 행정 표현 중에 그 숫자를 표현할 때 저희는 100만 원이라고 할 땐 100 1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 표현에 보면은 1,000 1,000원이라는 표현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그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 일반 대중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숫자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좀 바꿔라. 좀 지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죠. 그런 면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언론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이렇게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이게 그 가짜 뉴스 또 이렇게 이 확산되고 왜곡 정보가 퍼지는 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도 정치적인 이 양극화 상황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미국도 뭐 그냥 뭐 민주당 공화당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를 그렇죠. 혐오하고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SNS의 패다. 요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저 좌용진 우윤택님께서 서로 좋아하시는 뉴스만 얘가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쫙 보여주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짜 정보라든가 요런 것들이 좀 약간 필터링 되지 않는 그런 면도 있는데 두 분은 좀 약간 SNS 즐겨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즐겨 하기도 하고 즐겨 안 하기도 하고 뭐 남들만큼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SNS를 이렇게 하시면서 야, 이 부분은 좀 이거 잘못하면 이거 좀 잘못된 정보, 가짜 정보 이런 걸 줄 수 있겠는데 혹시 그런 이런 그 좀 어떤 위험함 이런 걸 느끼신 사례가 혹시 있으신지? 뭐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SNS가 발달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우리 대한민국에 국한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개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다 보니까 그 SNS를 하는 각 개인이 생각을 그냥 가감없이 표출한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했어요. 이게 한 달이 끝나고 두 달이 끝나면 그 의견이 사실로 변환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가짜 뉴스로 해서 돌아다니는 근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도적으로 이걸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NS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룰을 지켜주고 좀 상대방이 쓴 글을 이해하려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시각을 교정해서 열심히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 다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 우리 우윤택님도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SNS 하십니다. 선거철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제 SNS는 뭘 평가한다기보다 제 생각, 그러니까 제 얘기들을 동의를 구하는 표현일 뿐이고, 아까 얘기 다시 돌아가서 그 SNS가 생겨서 지금 이 그 극단적인 부분들, 그 언론의 책임 얘기하다가 이제 SNS로 넘어가 가짜 뉴스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사실 그래요. 아까 언론 얘기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자극적일수록 클릭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필름을 조작하고 예를 들면 영상을 조작하고 뭐 다른 MBC 뉴스에서 보도했던 걸 가지고 와서 그 영상을 그대로 와서 이걸 다른 사건이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짜 뉴스가 형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측면은 저는 이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고착화 보수화된다. 그러니까 보수화라는 게 무슨 정치적인 보수가 아니고 정치적인 보수화.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 정보량이 많으면 이게 확증 편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걸 다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한쪽 한번 믿은 걸로 쭉 가는 게 내 머리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 강화되는. 그래서 그걸 이용한 알고리즘들이 내가 검색했던 유사한 것들만 보여주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도 그쪽으로 해서 뭐 종교처럼 이제 그 확증 편향은 바뀌지도 않아요.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이유가 정보량이 너무 많은 것에서부터 출발이 됐다. 그래서 SNS 태동부터 이미 그 예고는 저희들도 계속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뭐 규제라고 할까 이런 방안들을 찾아보는데,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또 언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법이 간섭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그럼 언론의 범주를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가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참 규제하기가 난감해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항생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강화돼서 웬만한 자극적인 거에서 이제 만족을 못하다 보면 더 자극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극단적으로 가서 폭력적으로 막 이게 되고 심지어 요번에 그 이재명 당대표 테러 때 그 SNS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정말 한 정치인을 떠나서 한 인간의 목에 칼을 맞았는데 뭐 공감 능력이라든가 예. 인간적인 아픔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간데 없고 그런 거를 짜집게 해서 이상한 정보를 퍼나르기 바쁘고 그냥 희덕거리고 조롱하고 이런 게 일상화되어져 가는 게 이게 이제 너무 큰 문제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문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서 그 언급을 하셨으니까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민주당 대표 뭐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는 안 좋아하겠죠. 제가 그걸 떠나서 이 저기 그 요즘 헬기 이성 문제에서 논란을 양쪽에서 막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우리가 저 좌우 진영 대립이 폐해냐면 지금 저기 목에 깊은 상처를 입어서 응급 조치를 일단 한 상황이고 본안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뭘까요? 이 대표를 살려야 된다. 이 생각밖에 이게 제일 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정치적 이념이 어떻든 정치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살리겠다고 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과연 저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서울로 이송 오면 어떻고 부산대학에서 치러 오면 어떻습니까? 그걸 갖고 사후적으로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외상센터가 있는 뭐 부산대학교에서 해야 된다. 뭐 헬기 119 119가 소방 헬기 뭐 요건에 맞는다 안 맞는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것까지 논란거리로 정쟁화 삼아야 되느냐.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맞습니다. 사실상 경각에 달린 시점에서 모든 사람이 다 당황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살려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럼 이 얘기도 나오고 A라는 얘기도 나오고 B라는 얘기도 여기서 수술하자 아니야 가자 이런 걸 갖고 사후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생각을 해서 그때는 이랬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이런 게 싫어요. 정쟁을 할 땐 하더라도 이러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 사건 당시에 뭐 진행된 조치에 대해서도 뭐 30분 동안 뭐 앰뷸런스가 오지 않고 뭐 사건 현장을 이제 뭐 그날 뭐 경찰들이 이렇게 뭐 청소를 하고 한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약간 음모론 비슷한 게 좀 이런 나오는 거 것 같고 갖고는 논쟁을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 현실 정치 의식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그거야말로 저질스러운 수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거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논쟁은. 근데 그 음모론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음모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만은 진짜 저도 조회수 잘 나오게 그걸 반대로 말씀드려볼까요? 을 위해서 이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 나도 인지도 높이려면 그런 거 해야 돼. 그런 거 해야 나도 되는데 하고 싶다니까요. 가슴이 허락지 않아. 가슴이. 우리 좌용진 우윤택님, 우리 그런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책을 아무튼 재미있고 쉽게 좌우의 입장을 고루 건강하게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듯이 우리 또 하기 위한 또 그런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흔들리고 유혹은 됩니다만은 참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멘트로 요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어쨌든 이재명 대표 피습 또는 암살 미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의 극단된 정치의 뭐 원인이라든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봤는데 총평 그래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치의 어떤 변화 요 얘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좌용진 님부터.
저부터요. 예. 예. 아 그러면 하여튼 그 저는 뭐 용어 테러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테러 행위를 우리 기점으로 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지난 날을 반드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여당이나 야당이 직접적으로 뭐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지만은 그 4년 내내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양측이 대립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그 양진영을 따르는 공감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마음 또한 극단적으로 갈라진 게 아니냐. 이거는 반드시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우윤택 교수님 말씀처럼 물밑에서라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정치로 복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불판과 아궁이를. 그러니까 불판과 아궁이를 못 바꾸더라도 이제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로 국민을 살리는 좋은 정책을 서로 경쟁하면서 타협과 양보 이 정신을 통해서 진정한 정치의 소통 과정을 만들어주면 두 번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안 일어날 거고 국민들의 마음도 더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통의 고수가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윤택님 어떻게 총평을? 뭐 총평 뭐 다 중간중간 얘기해서 뭐 따로 총평해도 다 편집할 거잖아요. 편집 안 하겠다는데. 아까 좌영진님께서 위원장님이 다 좋은 말씀하셨고 저는 한 가지 더 이제 점점 이렇게 관념과 지향점들이 다르게 가다 보니까 생명 경시가 너무 이제 만연해 있다. 폭력적이고 생명 경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돌려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는 뭐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본보기가 일단 정치인들이 좀 제대로 된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유권자들이 알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오른쪽이 좀 필요하면 오른쪽을 선택하면 되고 왼쪽이 필요한 시기에 왼쪽을 선택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지마저 주지 않는 아까 그 아궁이 불판 아궁이 바꾸겠다는 얘기에서 나는 계속 저러시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궁이가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불판이 국회예요. 근데 그 아궁이를 바꿔버리겠다고 그러면 저 출당될 텐데 이상하다. 그런 엄청난 큰 해석이 방향이 달라져서 빅픽처가 있었군요. 빅픽처가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불판은 개별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고요. 아궁이는 민주당을 말하는 거고. 하여튼 뭐 싸움 자용진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지금 아주 당황하셨습니다. 당황한 건 아니고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총평은 다시 한번 마무리는 아까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은 이제 최소한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 이것이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기본이다. 이거 공감이라는 게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아픔이 더 먼저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공감하지 못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사회 구성원은 생각이 좀씩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공동체가 되는 거죠. 다 같으면 그거야말로 공산주의죠. 조폭이고. 그래서 좀 생명 존중의 관점으로 생태계도 정치도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느끼기로는 사건을 계기로 뭔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걸 사건으로 묻어두는 게 아니고 이걸 공론화시켜가지고 얘기를 많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서 또 마침 또 공론화위원 관련 전문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부에서는
일단 일부로 저희가 지역 중앙정치권 관련한 이슈를 다뤄봤고 2부 순서로 넘어가서 좀 지역 이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거는 좀 간단하게 좀